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N드레이 온보딩 팀의 개근형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업의 시대 실패 없이 협업 도구 도입하기, 협업 툴 도입하기라는 제목으로 협업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드레이 온보딩 팀은 드레이를 도입하시는 고객사들께 도입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컨설팅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제목처럼 실패 없이 협업 도구를 도입하시는 방법들과 좋은 팁들 그리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협업 도구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사에 많이 나오듯이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고 이후에 비대면 업무 환경에 갑작스럽게 돌입하면서 협업 도구도 같이 사용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준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도입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고민들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협업 도구, 비대면 도구들은 사용이 이제 적어질 것이냐,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것이냐 라는 고민들도 시작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포스트 코로나의 협업 도구, 협업은 계속될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이상호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3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코로나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때 직장에 일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유연근무제도이겠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로 바뀔 건데 그러면 협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컨택을 하면서 일을 할 때는 협업이 잘 됐을까?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협업의 문제는 단순히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냐의 문제는 아니고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포스트 코로나에도 협업 그리고 협업 도구의 사용들은 계속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분의 말씀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업무 도구나 협업 도구 같은 것들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협업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또는 도구 도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협업 도구 도입을 문의하시거나 이미 도입하신 기업들이 저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기능들이 되나요?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커스텀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금방 후회하시거나 실망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협업 도구를 포함한 업무 도구들을 도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도구 리스트를 뽑아서 기능들을 평가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영업사원 만나서 협상을 하시죠. 이렇게 도구들을 리스트업하고 가격 조사하고 평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후회하시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작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실 점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업이 왜 필요한지, 협업의 가치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협업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도구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저도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이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협업이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협업이란 무엇이냐? 2명 이상,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협업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협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도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전적 정의는 이해했는데 협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위대한 일은 혼자서 이뤄낸 것이 없다. 여러 명이 이루어진 팀으로만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천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CEO,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티브 잡스조차 비즈니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잡스가 말한 이 한마디가 저는 협업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일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협업과 분업은 매우 유사한 개념의 시스템인데요. 제가 비슷한 사진을 4개를 정리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전형적인 분업의 모습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전형적인 협업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왼쪽 밑에 보시는 사진은 아주 예전에 크라이슬러에서 처음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각자의 이 분업 형태에서는 각자가 맡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협업으로 말하고 있죠. 제조업 시대의 많은 혁신들을 이뤄낸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협업은 좀 다릅니다. 여러 명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일한다는 점은 같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스케치를 하다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위치를 이동해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결과도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분업을 통해서는 잘 계획된 제품을 만드는데 효율적인 방법일 거고요. 협업은 조금 더 창의적인,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해볼게요. 제가 지금 벽에 못을 박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겠죠. 누구나 망치를 선택할 겁니다. 망치를 떠올리고요. 그런데 주먹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먹을 선택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망치에 비해서 못을 박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손도 아플 거고요. 근데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쓰면 잘 박히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는 반드시 적합한 도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보신 분업과 협업도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협업의 정의,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왜 필요한가,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 분업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협업 툴을 실제로 도입하시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협업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 질문은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웨어라는 곳에서 사전 컨설팅을 할 때 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은지, 이메일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워크플로우 개선이 필요한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경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지, 생산성이나 지식 공유를 막는 정보의 사일로가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보셨을 때 3개, 즉 절반 이상이 우리 조직에 해당하는 얘기 같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미 사실상 협업할 준비는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협업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협업 도구를 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굉장히 많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싶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 뭐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싶다. 또는 시스템 비용을 줄이고 싶다. 뭐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고 싶다. 뭐 요즘 시대에 들어서 모바일 도구가 필요하다. 라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해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목적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얘기들이라면 사실은 대안들이 많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언뜻 생각하기엔 맞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 목적에 협업도구라는 건 사실 맞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협업도구는 저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는 겸사겸사해서 같이 도입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하다. 뭐 파일 쉐어링에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다. 뭐 이슈 트래킹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도입해서 사용하셔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디지털 혹은 온라인에서 필요한 도구들은 크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들과 협업을 위한 도구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산성 향상 도구에는 뭐 여러분이 익숙하신 구글 닥스부터 뭐 에버노트, 드랍박스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협업을 위한 도구에는 저희 두레이를 포함해서 지라, 먼데이, 아사나 같은 익숙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슬랙, 노션, 컴플루언스 같은 거는 양쪽을 다 커버하는 뭐 중간에 발을 걸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업무 도구를 도입할 때 생산성 향상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협업까지 우리는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협업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실 경우에는 뭐 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같은 아이디를 쓰게 하기 위해서 요 SSO 연동 같은 걸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그런 걸 다 데이터 연동까지 다 하셨다고 쳐도 앱들은 각각 다른 앱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도구들은 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기 나름이죠. 저희 두레이는 사실 말씀드리고자 한 얘기는 두레이는 이 모든 것을 더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두레이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앞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업을 기반으로 메신저, 메일, 전자결제, 근무관리까지 기업에 필요한 협업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올인원 협업 툴입니다. NHN에서 만들고 7년간 직접 사용해온 두레이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선택을 받으며 그 편리함과 효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두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레이는 메신저에서부터 전자결제, 근무관리는 물론 프로젝트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툴로 통합해 제공하는 올인원 협업 툴입니다. 모바일 앱과 웹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드라이브를 활용해 손쉬운 문서 파일 관리가 가능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요. 또한 자동 번역과 멀티타임 존을 이용해 글로벌 협업도 가능합니다. 협업 툴의 가장 중요한 보안. 두레이는 키사의 사스 보안 인증 획득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안 얘기로 마지막 소개까지 끝났고요. 다시 앞쪽에 나왔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보안과 서비스 범위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직접 NHN에서 사용하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뭐 4-5명의 스타트업부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까지
현재까지 약 3천여 개의 고객사들이 두레이를 이용해서 협업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두레이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 정말 실패 없이 협업 툴을 도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두레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저희가 고객사들을 온보딩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7가지의 제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실제 고객사, 저희 서비스를 쓰는 고객사의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리더의 참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시죠. 많은 조직들이 네. 협업 툴을 생각을 하면서 네. 리더분께서 그거 한번 해봐라. 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아.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아. 너희들은 권장한다. 아.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는데, 리더가 이렇게 협업 툴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은 솔선수범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협업 툴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변화든 간에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좀 이끄시면 가장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끄시는 다른 구성원분들, 다른 동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셔라. 이게 진짜 필수다. 네, 리더만 안 하겠다. 이러면 조직 내에서 다 리더를 따라서 나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언 드리는 이야기로 꼽았고요. 이제 실제 저희 고객사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 고객사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하는 두레이를 제일 잘 쓰는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전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상 경험하셨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의사결정이 나야 실행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보고서를 준비해서 대면 회의를 준비하고 이 회의를 위해서 비서와 전화와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회의를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보고 사항이 생기면 다시 또 반복하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의사결정이 나더라도 실무에 전달된 이후에 여러 단계의 결제가 필요하고 그게 마무리돼야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이런 미팅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두레이를 도입하신 이후에는 많은 것을 바꾸셨는데 특히 의사결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프로젝트 내에 각 직책자와 실무자가 의사결정을 받을 이슈들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이슈에 대해서 VIP가 직접 댓글로 피드백을 하시고요. 결국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결론 난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상신을 올려서 결제할 링크를 만들고요. 링크를 다시 업무에 등록해서 결제까지 나게 되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은 길게 했지만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상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간소화되고 짧아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대면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없을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캘린더를 이용해서 직접 미팅 일정을 잡는데 이 미팅 일정에도 경영진과 VIP의 일정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비서를 통하지 않고 일정을 잡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VIP, 즉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리더의 역할에 이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레벨에 맞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보셔라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통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심플한 협업이죠.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건데 인스턴트 메시지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방식이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구조화된 협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이용하거나 칸반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까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인스턴스 메시지를 통해서 협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쪽 끝으로 점프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그 레벨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부터 천천히 하시라.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릴 거는 다음 고객사의 사례인데요. 사례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 사례인데 여기도 모든 회사와 같이 정기적인 업무 회의들을 합니다. 업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각자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거를 누군가 한 명이 취합해서 회의를 하죠. 그런 것들을 쉽게 바꾸셨는데 먼저 두레이의 위키에 각자 작성하던 문서를 없애고 위키에 공동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한 문서를 회의 모드, 발표 모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꾸신 이후에 크게 실제로 업무 그 주간 회의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도구를 바꿨기 때문에 그 협업하는 경험들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유사한 사례인데 이것도 업무 보고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사례인데요. 이 화면은 실제 오일뱅크의 두레이 프로젝트 화면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에 항상 작성하시던 보고서가 똑같이 보입니다. 저거는 지금 공동 편집을 이용해서 여러 명이 각자 사용하고 취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저렇게 작성된 문서들은 각 부서별로 드라이브를 만드셔서 드라이브에 모두 등록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히스토리도 다 쌓이고 있죠. 이렇게 등록된 문서를 첨부하여서 프로젝트의 업무를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등록하고 계시고요. 이 등록된 결과의 업무들을 가지고 임원회의나 주간 단위의 회의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회의 중에 나오는 의견들이나 액션 아이템들은 댓글로 등록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다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우리 레벨에 맞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걸로 비유하면 두 번째 문서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부터 시도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신저를 이용한 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부터 하셔도 충분히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설정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목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이제 두레이를 도입하시면 프로젝트 설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팀별로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거기에 우리 팀원들을 다 설정하고 원래 하듯이 업무를 하나씩 할당해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주제를 소프트웨어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다른 부서의 팀원들을 초대해서 업무를 같이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한 건데 둘 중에 어떤 것이 협업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 모습일까요?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른쪽이 좋은 모습이겠죠. 왼쪽에 팀별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디서 보신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일로 현상을 얘기할 때 말하는 사용하는 이미지인데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건 각각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 있는 한 분이 버추얼 팀 매니저라고 써 있죠. 이분이 우리 하나의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부서들은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회사 내의 정보는 단절되기 시작하고 협업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될수록 죄송합니다. 부서 간의 정보의 사일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오래되면 팀 이기주의, 친우선주의가 전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 현상이 이론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하시 볼 만한 게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녔던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에 늘상 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절대 팀별로 설정하지 마시라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협업할 때 업무의 공개는 필수고 공유도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잠깐 같이 보시죠. 협업 툴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업무가 다른 동료한테 모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팬메이트라고 하는 기업의 그 권영애 대표님이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걸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어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정을 공유하고 뭔가를 공유하는 거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은 공유되지 않는 거 성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 말을. 팬메이트에서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냉정하면서도 네.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새 나 혼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내가 일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나한테 남는 거가 과연 내 일일까? 아니면 이 조직의 우리 구성원과 함께하는 일일까? 네. 누구의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제가 생명의 숲이라는 조직에서 이 구성원들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함께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맞아요.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운동에 저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공유하는 거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그리고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결론은 저기 지금 써 있죠. 함께 일하기의 기본이라고 공유가 중요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고객사 상담을 하다가 한 사용자에게 문의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요. 우리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 업무는 옆 팀원에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설정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례와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은 안 되고, 그런 목적의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려면 개인 프로젝트라는 게 가능하니 그걸 이용하시고,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멤버에게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는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NS 홈쇼핑의 사례인데, 이 회사도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회사도 커머스 기업이라 두레이 도입 전에는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뭐 아시겠지만 협업하는 외부 회사들도 많고요. 내부에 다른 팀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업무를 전화와 메일 같은 것들로 주로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되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히스토리 관리도 잘 안 됐고요. 프로세스는 당연히 매번 확인하기 어려워서 전화를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프로세스는 전혀 바꾸신 게 없습니다. 단순히 두레이 프로젝트에 모든 업무를 등록해서 일하는 것만 바꾸신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저희가 블러 처리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등록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 업무 단위로 토론이 되기 시작하셨고, 업무의 히스토리가 쌓이다 보니 관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태 변경되는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멘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로 프로세스가 바뀌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협업 도구를 사용하거나 협업하실 때 조직 내의 원칙을 꼭 설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공개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저희 두레이 내부의 위키고요. 업무 원칙들을 작성한 위키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외부 회사와 혹은 그룹사 내의 다른 회사에 업무를 요청할 때 메일을 보내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메일 사용하지 않고 저희 프로젝트에 업무로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의 멤버들 다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거긴 한데, 저희가 메신저로 소통을 할 때
뭐 누구님 안녕하세요. 지금 대화할 시간 되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만 말하는 거죠. 서로 바쁘기 때문에 본론만 바로바로 얘기하라는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뭐 이렇듯이 제가 이 말씀을 쭉 저희 회사의 원칙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는 무조건 이게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등록해서 일을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는 전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와 소통을 하는 결과를 저는 알 수 없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원칙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업 도구를 전사에 도입하기 전에 바로 도입하지 마시고 파일럿 테스트나 뭐 단계별 확대라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협업 도구가 도구의 도입이긴 하지만 협업이라는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파가 어렵고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부서를 하나 정해서 그들의 업무를 협업 도구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시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떤 것들을 검증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정하셔야겠죠.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아직 없다라고 하시면 단계별로 늘려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계별 테스트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쉬운 것부터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럿 테스트처럼 잘 쓸 수 있는 부서를 먼저 쓰게 하고 그들이 협업하는 부서들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온보딩하고 고객사들 상담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해보니 8가지 정도의 체크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료 체험이 가능한가,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 2가지가 다 안 되는 도구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온보딩 프로그램이나 가이드들이 충분히 있는가 라는 점들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도입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도구들을 운영하는 운영회사와 우리가 얼마나 수월하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운영하고 사용할 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건데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고 세부적인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씩 다 보셔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잘 안 돼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운영회사에 일일이 요청해서 변경하셔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5번째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내부의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ERP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과 연계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기술 지원이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라는 것들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6번째로 이 부분도 당연한 건데 우리 회사만의 보안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툴이 어떤 정도로 보안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7번째로 접속 방법, 인증 방법, 기본적인 UI 같은 것들이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는지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회사의 평균 구성원 나이는 50대 초반인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툴의 UI는 20대 초반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 보기는 이쁘겠지만 실제로 매뉴얼을 받아서 매번 공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러면 툴을 잘 사용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되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긴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공개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도 보는 기준이 되겠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제언은 여기서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보실 때 지금 보이시는 이 거실의 이미지를 보시고 끝났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소리가 안 나는 영상이니 그 카운터 보시고 끝났는지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봐서 결과를 알고 있죠.
벌써 끝났습니다.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드리는 선물은 없지만 예, 역시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시작할 때고 오른쪽에 있는 게 끝날 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큰 틀만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해놨는데 천장도 바뀌었고요. 커튼의 위치도 바뀌었고요. 책장에 있는 건 사실 다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닥에도 원래 카펫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상 큰 틀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작은 것들을 계속 바꾸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의 거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협업 도구, 협업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은 뭐 우리가 거창하게 엄청난 걸 하나 도입해서 뭘 바꾸겠다 하는 것보다 사소한 업무의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이나 업무하는 방식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가시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7가지 제안 중에 8가지 체크사항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였는데 온보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두레이는 온보딩 오랫동안 했던 경험 있는 컨설턴트들이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협업 도구를 도입하시는 과정과 잘 협업할 수 있는 과정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나가시면 저희 부스 있으니까 거기서 직원들하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도 있을 수 있으니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